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통합당은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매달 임시국회 개최 등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가 끝내기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15 총선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청와대 출신 윤영찬 후보와 4선의 야당 의원 신상진 후보의 대결이 펼쳐지는 경기 성남중원을 살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전략 그리고 당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들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액수와 지원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가 대상인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마련해서 총선 직후인 4월중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르면 5월 중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 중 70%에 해당되는 1,400만 가구이며 인구 수로는 3,600만 명 정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제공됩니다. 약 9조 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총선 직후 4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당장 3월분부터 납부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를 증빙한 희망자에 한해 3월부터 5월 부가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일시적인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생계가 어려워지는 임기응변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합당은 경제 심판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선대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에 이어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상황에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본격 등판한 통합당은 경제 심판론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 예산 20%를 코로나 해결에 투입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에 혼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겨우 버텨오던 소위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 맞이함으로 인해서 생존의 근본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통합당은 선대위 내에 경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단순한 정권 심판론에서 나아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더시민은 오늘 공식 선대위를 출범시켰고 통합당 현역 의원 추가 영입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한국당은 모레 통합당과 정책연대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21대 총선 일정 속에 지난 20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4년 임기 동안 과연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물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20대 국회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0%에 달하지만 법안 투표율은 70%에 그쳤습니다. 출석 도장만 찍고 정작 할 일을 안 한 의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를 연 시간은 484시간으로 19대에 비해 300시간이나 짧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출석률은 본회의 출석률보다 낮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소위도 55개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19대보다 900여 건 많습니다. 법안을 부실 심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중에 정보공개 독소조항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이 문제 제기들을 하니까 표결한 의원이 자기가 표결을 했을 때 그 조항이 들었는지도 몰랐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스스로 이번 국회를 노는 국회였다고 평가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뒷받침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국회 또는 노는 국회였습니다. 다선 의원들로서 그 책임이 저희가 무겁습니다. 함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합시다 하는 제안을. 일하는 국회법에는 임시국회 매달 개최, 짝수주 목요일 본회의 의무화, 법안 소위 개최요일 규정, 청원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1대 국회가 신속히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고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목을 끌고 있는 4.15 총선 격전지, 오늘은 성남 중원으로 가봅니다. 청와대 출신 윤영찬 후보와 4선을 지낸 중진 야당 의원 신상진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 박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영찬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얼굴을 알릴 기회가 적은 윤 후보는 IT기업 출신 인사답게 온라인 선거운동과 함께 소통 전문가로 골목 곳곳을 누비며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일꾼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셨고 또 우리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중앙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성남 중원에서 4선을 지낸 터줏대감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
당의 코로나19 대책 TF위원장으로 활약한 신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 또 지역의 노동운동가로 40년 가까이 주민들과 손발을 맞춰온 맞춤형 일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무능을 보여준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강한 야당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야당 후보를 꼭 뽑아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견제할 수 있도록. 두 후보 모두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는 철도 노선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사위례선 연장선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빨리 신사위례선 연장선이 확정되고 또 우리 성남 트램 그리고 모란과 판교를 잇는 8호선 연장선 이런 철도들이 하루빨리 완공이 돼야 되고요. 신사위례선 유치를 해서 상대원 공단을 지나가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내년도에 이제 확정이 돼서 될 수 있도록. 두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민중당 김미희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19대 때 이곳에서 야권연대로 당선됐지만 소속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정권 교체론에 맞선 인물 교체론으로 지역구 수성과 탈환을 노리는 여야 후보. 성남 중원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안상수 후보, 또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가 3파전을 치르고 있는데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공원 곳곳에 운동기구를 닦으며 방역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남 후보는 젊고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자신이 지역 일꾼으로 적임이라고 강조합니다. 3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세로 여러분들께 정말 일하러 왔습니다. 인천시장 2차례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는 지역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주먹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안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도시개발을 직접 추진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8년을 하면서 미추홀 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미추홀구 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윤상현 후보는 인지도가 자산입니다. 윤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무소속 출마에서도 승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쏟은 열정과 또 노력과 땀방울의 의미를 지역 주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추홀구 을은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입니다. 각 후보들은 주변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발전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남영희 후보는 계양계의 향수와 역사성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안상수 후보는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도시 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윤상현 후보는 첨단 도서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미추홀구 을은 최근 5번의 총선에서 3번의 보수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보수 표심이 안상수, 윤상현 두 후보로 나눠지게 돼 선거 결과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각 정당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또 이틀 뒤면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건데요. 양윤선 기자,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자신들의 비례 위성정당인 두 정당들과 뭔가 이제 선거운동 쪽에서 공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이 비례 위성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 모정당과 위성정당 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건데요. 정당 간의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먼저 더불어시민당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민주당과 시민당 앞으로 권역별 합동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공동 선거운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선거운동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미래한국당도 미래통합당과 함께 공동으로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도 위성정당인 한국당과 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원유철 대표가 이 통합당과 정책연대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만큼 한국당은 먼저 내일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그 다음 날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좀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특이한데요. 기존에는 같은 정당이 비례후보도 냈기 때문에 자기 운동하면서 비례후보 운동도 같이 되는 건데요. 한대현 기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비례정당이라고 했던 열린민주당 쪽이 아니라 원래 더불어시민당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 쪽에 선긋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열린민주당을 멀리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선거 지지층의 표가 갈린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열린민주당은 뭐 친조국, 친정부 이런 공통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가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좀 멀리하는 떼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열린민주당이 스스로 민주당 효자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어제는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이거는 지난 27일 더불어시민당 봉화마을 방문과 똑같은 행보입니다. 다만 양당의 봉화마을 방문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권양석 여사를 만났고 열린민주당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민주당 네, 입장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해석입니까? 네, 그런 해석이 지금 있습니다. 권 여사는 이제 시민당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열린민주당은 이제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린민주당의 존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냐. 열린민주당이 이제 적통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열린민주당은 이제 시민당 선대위 출범식 날인 오늘 선대위를 발족시키기도 했는데요. 이경식 대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 업체가 같은 날에 다른 결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보통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발표가 되는 형식인데 이번에 그 RN 이제 서치에서라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MBN과 이제 경인일보 두 곳으로부터 각각 조사 이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판이하게 나왔습니다. 아, 시기도 비슷했습니까? 네,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이제 안양 이제 동안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MBN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심재철 후보보다 무려 2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네,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서 사실상 승기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반면 같은 날 발표된 경인일보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조사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는 뜻인데 일단 그 조사 업체에서는 MBN과 경인일보 조사를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들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MBN 조사 때에는 이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을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했고 이제 경인일보 조사 때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직책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한쪽에선 제공이 됐고 한쪽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런 차별적인 정보 제공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스스로 이제 분석입니다. 현재 지금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금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파악된 수준에서는 설문지 조사에서 서술을 좀 달리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양수영 기자, 그동안에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지지도하고 실제 선거 결과하고 다른 경우들 꽤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의 경우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새누리당이 당시에
압도할 거다, 가반 얻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달리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딱 하나 집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 종로가 그렇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맞붙었었는데 정세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랬죠. 2016년 3월 23일 여론조사 볼까요? 네,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17.3%포인트를 보입니다. 예,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양쪽 격차가 커서 역전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인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정세균 후보가 무려 12.9%포인트 차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두 개 합하면 30% 차이가 나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술 계산으로는 여론조사 격차 17.3에 투표함 격차 12.9를 더하면 30.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여론조사가 이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그만큼 조사가 엉망이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아니면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투표할 때 의사와 사전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투표 의사를 달리 좀 조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한도영 기자. 조사 기간별로 수치도 제각각이고 체감 민심도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분들이 이런 각각의 이제 여론조사를 갖고 선거의 결과를 예측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본인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네,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 여론조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입니다. 네, 영업점 번호 조사나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조사에선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각 업체들은 이제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성, 연령, 지역 비율을 반영한 원표본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원표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업, 성향 등의 통계는 아직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양윤선 기자. 지난번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지난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조사상으로는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달리 나왔다. 이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압도하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야 관계에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편향 같은 건 없을까요? 여야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권 지지층이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다수의 조사에서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는데 정작 선거에서는 패했었습니다. 한석 차이였지만 패했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흐름도 좀 비슷한데요.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25일 조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각각 40.3% 그리고 28.6%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에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가 58.2%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 득표율이 41.08%였는데 16%포인트가 높은 수치거든요. 예. 민주당 지지층 의사가 좀 과대대표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좀 조사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을 때는 통합당 지지자가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던 반면 조사원 전화 면접 방식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른바 좀 샤이 보수 현상이다. 여론조사가 통합당 지지층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10%가 채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 전화 여론조사만으로 모든 여론을 수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선거 여론조사는 이 판세의 흐름, 흐름을 참고하는 자료이지 선거 사전 결과 예측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약간의 여당 지지층이 조금 더 과대 표집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역대 조사를 보면은 당선자를 더 많이 찍었지 않았던 사람도 누구 찍었다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윤선, 한도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단순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거대 양당의 교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겨우 막아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선거 전략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간에 재외선거 사무를 추가 중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악화로 인한 주재국의 제재 조치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총 40개국 65개 공간에 이르며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의 46.8%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하거나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 방해를 중대한 선거 범죄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SNS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문 의장을 방문해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처벌법 제정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여성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3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는데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전국 2,05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총 7조 1천억 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 모두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연일 민주당 효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 표분산을 우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열린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손혜원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 시선과 관련해 적자다 서자다 하는데 우리는 효자라며 민주당이 힘들어지면 언제든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그 당을 창당해서 끌고 가신 분이나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나간 분들이고 또 우리 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라며 우리 당 기준에 맞지 않는다. 저희는
그런 자식을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향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장 좋은 모습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근영 위원장은 합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총선 의석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구는 130석, 비례대표는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간의 범여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진짜 민주당을 표방하면서 여권 표심을 공략 중인 열린민주당.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후보. 얼마 전 강남 갑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요.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던졌던 두 사람이 오늘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묵은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김 위원장, 태 후보에게 당선을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태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태 후보의 요청으로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성사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태 후보에게 내가 선대위원장의 책임을 졌으니 태 후보 당선도 책임지겠다며 힘을 실었고 이에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에게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그러나 김 위원장의 덕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면 유권자들이 비교적 안심하는 상황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충고했는데요. 보수 진영 후보로서 검증받으려면 태 후보가 분발해야 한다는 뼈 있는 덕담을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10여 분의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요. 태 후보는 공천 마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 지난 일로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선거 전에 돌입했으니 당선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유의 합법으로 답했습니다. 네, 앙금을 해소한 두 사람 이렇게 손을 맞잡고 환한 미소와 함께 승리의 V를 그렸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태영호 후보의 말처럼 태 후보를 총선 승리로 견인하는 진정한 천군만마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틀 뒤면 이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의 또 비례정당들도 선대위를 출범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의 선거 전략, 또 이 선거 전략은 무엇이고 당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틀 뒤면 시작이 되는데요. 16일 남았네요. 보니까요. 더불어시민당도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더불어시민당 일반적으로 출발했을 때는 미래한국당이 독점하려고 하는 비례 자리에 그걸 막겠다. 라고 출범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년 말에 개정된 선거법에 허점을 노린 예. 미래한국당의 출연이 사실은 저희 어떤 창당의 계기가 됐고요. 결국 그 선거법의 취지는 이 소수 정당, 소수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등원시키고 또 많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미래한국당이 등장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완전히 무산되게 될 때
과연 그럼 우리 시민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수의 얘기를 반영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사표가 될 그 유권자의 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그 여러 소수 정당과 또 이런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네.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그 그릇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형성된 정당이죠. 네,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네. 정치적인 지향이라든가 네. 이런 거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발 자체가 미래 한국당의 취지를 뭐랄까 그들의 의도를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 민주 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 그쪽 가까운 성격이다. 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정치적인 또 의석과 관련된 목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달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한몸 선거운동을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적에는 정의당이나 그 민주당이나 선거법을 개정했을 때 참여했던 모든 정당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정의당은 나름대로 당내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민주당과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선대본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오셔서 대부분 같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죠. 공동선대위 구성하는 것은 지금 이제 법 위반이다 해서 선관위에서 못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저희의 선대 본부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저희는 선거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네, 당이거든요. 그런 점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쪽이 완전히 당적을 바꿔서 저희 당으로서의 어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운동과 보조를 맞추고 그 호흡을 맞춰가는 거죠. 아, 당적은 바꾸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을 거다. 그 얘기네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결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시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29.8%, 또 미래한국당이 27.4%로 나타났습니다. 또 열린민주당은 11.7%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여권 지지표의 분산 현상이 좀 나타났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역할 분담을 하듯이 해서 좀 더 표를 끌어모으는 거 아니냐 쌍끌이 이런 할 수도 시각도 있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쌍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민주당 지지자 혹은 뭐 관련된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그야말로 쌍끌이 내지는 같이 가는 어떤 정당의 형태로 그래서 그게 아마 그래서 구체적 표의 어떤 지지 비율로 나타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그 성격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이제 뭐 계속 조금 더 질문들이 있는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뭐 여러 가지 관계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야 뭐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를 영입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후보로 참여했던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열린민주당과 지금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지금 차별성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아주 깊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큰 차이가 있다. 일단 정당의 형태로는 저희는 기존의 정당의 그 비례들이 와서 채우는 형태가 되고 그것을 이제 그 등원시키는 형태고요. 그 열린민주당은 자체 후보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 새로운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존 정당이 와서 구성원들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렇죠. 뭐 차이는 없습니까? 정당 형태가 그렇고 구성원은 그쪽은 뭐 대부분 이 경선에서 탈락되거나 민주당에 혹은 민주당의 어떤 제재를 받으신 분들 뭐 그게 내용을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형태의 분들이 나름대로 이 경선에 불복하거나 이래서 나가서 따로 당을 만든 거거든요. 확실치 않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다 그 얘기입니까? 실제로 뭐 그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제재나 경선 탈락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네.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네, 또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적자도 서자도 아닌 효자다. 네. 뭔가 민주당을 부양할 마음가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근영 전략위원장이라든지 네. 혹은 또 이해찬 대표님께서 명확히 그것을 성격을 밝혀주셨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엄청 센 용어도 쓰셨죠. 네, 맞습니다. 참칭이라는 단어를. 네. 그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표명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표명이요. 네. 현재 가만히 있다가는 그쪽에가 아무래도 민주당에 연관된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많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떨까요?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는 보조를 함께 해야 될 민주당 측과 많은 이제 지금 협력을 하고 협조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그분들이 경선에 불복해서 이제 나가서 새로 설령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민주당 내의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지 않은 분들이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그냥 같은 성격에 대해서 합당한다는 것은 기존에 민주당이 징계를 하거나 혹은 제재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전혀 무의미하게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자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일반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은 간에 네.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그렇지만은 네.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같은 식구가 될 거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요. 그 같은 식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분들을 경선에서 탈락시키거나 징계했던 어떤 그 기준을 민주당 스스로가 그 자체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거나 혹은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네, 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시민당이랑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데요. 20석 그래서. 이상이 나오면은 또 다양한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역시 이제 뭐 정치는 상상력이니까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당은 이 미래한국당의 그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한시적으로 만든 빈 그릇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선이 끝나면 해체하는 것이 당규에 못 박혀 있고요. 그런 어떤 제2의 무슨 어떤 교섭 단체를 만든다든지 뭐 특히 열린 민주당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개정 선거법에 의해서 나타난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가 오히려 퇴행하는 형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민당의 기호는 5번을 받으셨고 비례에서 순서는 세 번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인. 전략상 괜찮은 순서라고 보십니까? 좋죠. 뭐 4.15 아니겠습니까? 1.15 민주당 1번, 저희 5번. 또 저희가 이제 한일전이라고 우리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8.15가 4.15에서 이제 1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기양에 조금 뭐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합류할 바에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지금 미래한국당은 20명을 채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7명에서 간신 8명이면 조금 너무 기대보단 합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기대보다 많이 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왔다. 네. 어떤 분들은 건의하는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가느냐 뭐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자연스럽다. 예, 몸담았던 당을 사실 대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걸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오히려 그걸 그래서 반대로 말한다면 그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촛불 전공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당적으로 옮기신 국회의원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의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모양새마저도 던지고 함께 하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당원들도 민주당에서 아예 당적을 바꿔서 오신 분이 꽤 많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창당이 가능했고 또 그러한 분들의 적극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시민당으로 이적을 좀 받아들인 의원들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비장합니다. 비장합니다. 네, 그 정도로 왔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건 뭐 저희들도 뭐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로서는 고맙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비장하고 또 실제 비례 후보들도 그 후순위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이 그분들이 그 정도로 이 정말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물론 이해찬 대표님의 어떤 결의도 있습니다만 당원들이 다 그걸 결의하고 또 정말 그 민주당이라는 꽤 큰 정말 제대로 된 정당에서 쭉 검증을 거쳐서 오신 비례 후보들이 우리들이 뽑은 그냥 시민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 한 시민 대표지만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분들 과감하게 그 뒷번호에 있다는 결정에 야 저는 솔직히 그 전에는 뭐 정치권 외에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와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일제 이후에 뭐 다양한 형태로 왔지만 이렇게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써 이렇게 민주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는 정말 뜻이 있는 정치인들이 꽤 많구나. 예. 우리는 뭐 밖에서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뭐 아이 정치 뭐 복잡하고 뭐 쉽게 말하면 뭐 더러운 뭐 이런 수작이 많은데 이렇게 착각했다가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뜻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저는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후보들 구성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했던 사람들이 쭉 옮겨서 배치가 된 게 11번부터 됐죠. 네, 맞습니다. 원래 표방했던 게 이제 연합정당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소수정당은 기본소득당하고 시대전환에 한 명씩 공천을 했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시민사회 형태식상으로 시민사회 몫으로 들어갔는데 네네.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의 민주당의 제2의 인재 영입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던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그 저희가 이제 시민을 위하라는 형태로 출발했는데요. 네. 그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경과를 쭉 보면 전혀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연히 저희는 소수당인 3% 지지율 3% 미만의 소수당인 녹색당이나 미래당하고도 다 권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뿐이 올 수뿐이 없었던 그 경과를 보면 그러한 당들에서는 사전에 어떤 의석을 3석이다, 2석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개입을 할 수 없어서 그 수용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저희는 당연히 선거 연합으로서 이 모든 당에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참가하는 과정 중에 어떤 저는 그걸 제 솔직한 표현을 쓰면 소수 정당 간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유명한 소수 정당이니까 미리 3석을 줘, 2석을 줘,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니까 저희가 아주 뭐 여기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다양한 소수당의 참여를 유도하고 싶어서 소수당에 좀 더 줘도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번, 11번부터 이제 민주당은 자리를 잡는 거니까 앞에야 뭐 어느 소수 정당이 오건 그건 합격을 하도록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정당, 소수 정당이면 더 좋은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러나 저희가 그것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정당은 대등하게 와서 서로 논의에 의해서 의석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기득권을 요구하거나 어떤 그런 의석을 확보시켜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네, 혹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명 후보를 배출을 했지만은 민주당 출신인 중에서요. 그 중에 적어도 1번부터 7번까지는 확실하게 당선권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민당의 의석으로는 17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열린민주당에 분산이 돼가지고요. 민주당 배출 뒤쪽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목숨을 걸고 지금 30번까지 다 당첨시키려고 30번까지요? 네. 저희 10명 민주당에서 오신 뭐 쭉 거기서 20번까지 있거든요. 합치면 30명의 저희가 비례대표를 냈습니다. 다 당첨시켜야죠. 뭐 소망을 얘기하시니까요. 당장은 그 10대 후반을 우선 사수하는 1단계겠네요. 그럼요. 단계 그 단계가 제가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과의 경쟁은 그 다음 단계고 앞 단계에서는 열린민주당과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례정당 이야기인데요. 정책은 실종되고 의석수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다. 최악의 총선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최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태가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것은 미래 한국당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이런 형태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선거법 개정된 취지에 따라 정말 소수 정당이 들어가고 또 사표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미래한국당이 등장한 이상 다른 해법이 없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불쑥 등장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준연동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자기들은 법률적인 내에 살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라고 네네네. 일찍이 표방을 했죠. 그렇지만 이 정치 도의상 혹은 정치 문화의 어떤 관점에서 선거법의 정신에 너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보고 당연히 절차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의도를 막는 방법으로서 무엇이 좋을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런 플랫폼이라고 해서 빈그릇 정당을 만들어서 모든 소사 정당이 와서 등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거죠. 네. 원래 대학에서 전공하셨던 분야가 저는 수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다른 그 관련해서 이제 네. FTA 관련 이런 쪽도 활동도 하시고 이제 네네 뭐 그쪽 2008년도 미국 세우권 네, 때도 세우기 있었고 수입- 또 뭐 구엔 네, 강우병 관련 논란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정당이란 조직에 와서 지금 이제 활동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제가 제가 이제 전국 민주화를 교수협회 상임부장도 하고 이러면서 네. 시민 운동은 그래도 이제 좀 지켜봤는데요. 네. 정당과의 차이는 지금 제가 오히려 여기서 해보니까 더 정말 사람들의 삶과 현장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치인이구나. 제가 아까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제가 그냥 옳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라는 어떤 조그만 잣대로 너무 쉽게 정치인들을 판단했구나. 정치인들은 옳은 이야기 이전에 현장에 맞는 얘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인데, 네, 이 시민사회나 뭐 우리 지식인들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만 옳은 거는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옳은 게 반드시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현실 조건들을 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그게 현장에 맞는 이야기지. 저는 이제 지식인들은 옳은 얘기만 했구나. 그래서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정치권에. 네. 시민당의 선거가 끝나면 5월에 네. 해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혜종 대표께서는 네네. 거치 어떻게 앞으로 네, 저도 결정하실 뭐 계획인지. 물론 지금 연구년이라서 좀 자유롭긴 합니다만 네. 이제 끝나면 연구실로 돌아가야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향후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제가 이 시민들, 촛불 시민들을 대표해서 더불어 시민당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또 함께 해준 시민들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오신 여러 의원님들 또 비례 후보님들 최선을 다해서 이 미래한국당의 저런 만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주어진 임무고요. 그것이 끝나면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내 동료와 친구들 시민사회에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리도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서 오히려 정치가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그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